자, 그럼 농민 반란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중세 농민 반란은 이제 시기적으로 그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 이제 일어났던 건데, 그 배경을 이제 보면요, 영주의 봉건적 반동. 그래서 이제 패스트 이후에 그 당시 농민의 지위가 상승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약화된 영주들이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역과 공납의 어떤 강화, 노동지대도 다시 돌아가고 또 임금도 패스트 이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 봉건적 반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패스트 이후에 인구 감소로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도 이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특징을 보면 되게 이제 이것이 단순히 그 봉건적 반동에 대한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신분 해방 운동도 같이 뛰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농노 해방이 12세기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농노 해방을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란이 이제 프랑스에 일어난 자크리의 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와터테일런의 반란인데, 이 와터테일런의 반란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자케리의 난을 볼게요. 이 자크리라는 사람은, 자크라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자크는 농민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집합적 명사를 가리킨다고 하거든요. 특정한 인물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불렸던 칭호예요. 그냥 농민들 이제 칭호에 불렸던 칭호들인데, 그 원인이 이제 뭐냐면, 백년 전쟁이죠. 그래서 100년 전쟁 전비 세금을 부과하니까, 전쟁 비용을 부과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특히 이제 꽁페르 칠령을 공표해요. 꽁페르 칠령이 이제 원인이 돼서 그런데, 꽁페르 칠령은 뭐냐면 귀족들에게 무제한 징발권을 주는 거야. 꽁페르 칠령이.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농민들이 반발을 불러키죠. 꽁페르 칠령. 예,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네, 꽁페르 칠령이 그 서강에 나와요. 서강에 칠령 내용이. 그래서 귀족들에게 그 당시 이제 무제한 징발권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농민들 반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기출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봉건기죽대 악박의 가중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나왔고요. 꽁페르 칠령. 그래서 이게 정답이 나온 게 아니라 오답으로 나왔어. 오답으로. 그래갖고, 예. 퐁테블로 진영. 예? 퐁테블로 진영이요? 네. 꽁페르 진영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맞아요. 꽁페르 맞아요. 예, 근데 왜 제가 틀렸어요? 아니, 죄송할 건 없는데, 예. 이거 시큼했네. 예. 꽁페르 칠령 맞아요. 이거 꽁페르 칠령인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와터테일런에 대해서 안 맞는 맞지 않는 거, 맞는 걸 고르라고 하는데, 그 오답 중에 하나였어, 이게. 그래서 4개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정비 세금 부담과 관련된 게 꽁페르 칠령이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의 무제한 징발권을 허용했다.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이때 자크레나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에티에는 마르샬 반란하고 결합을 하려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농민들의 어떤 결합에 대해서, 결탁에 대해서 반대했던 내부에서 에티에느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끝나게 됐다고 했죠. 네, 요거. 자, 하여튼 정계강정을 보면 북부 프랑스 일대도 확산돼서 그 파리의 반란을 일으킨 에티에느 마르샬과 결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결탁을 못했고요. 그때 그 과정에서 에티에느가 죽고, 그 다음에 봉건 귀족들의 잔인한 진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자비했는데, 이때 이제 치료대 선량한 자크의 절망과 분노의 폭발이 가라앉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그 와터테일런의 난을 이제 볼게요. 자, 와터테일런의 난은 이제 배경을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흑사병이죠. 흑사병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됐던 급납화를 취소하고 부역 부활을 시도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 지대뿐만 아니라
부역이나 공납도 급납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을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노동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패스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 임금을 동결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노동자의 불만. 특히 이제,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임금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낮은 임금을 고정시키려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와터테일런도 100년 전에 와중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어떤 전비들, 인두세를 앞당겨 징수하는데 문제는 인두세는 주로 누가 낼까? 인두세는 모든 사람이 다 내죠. 이거 직접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해갖고 많이 징수를 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내용을 이제 보면 수공업의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이나 토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영주가 필요하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동 강제를 하도록 하죠. 예. 이것도 앞에 있는 프랑스의 조치와 비슷하죠. 꽁페르 칠령 무산자 계층들 이제 무작정 징발하는 그런 것들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농민, 무산자, 빈민들 다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영에 조치. 자, 그럼 전개 과정을 보면 존 볼이 이제 선동하는데 이 존 볼은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반봉건 반교회 원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클프의 그 영향을 받은 로란드라는 파가 있어요. 로란드라는 파가 있는데 이 로란드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로란드라고 이제 하는 위클프 추종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원시 기독교의 어떤 평등 사상을 부르짖었는데 이 존 볼이 내걸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냐.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그러면서 하급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와터테일러 지휘 아래 이제 런던을 지휘하죠. 그러니까 존 볼이 선동하고 와터테일러가 이제 행동대장이 돼갖고 지휘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뭐 노동조례라든지 뭐 강제 그 뭐냐 징발권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빈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합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 2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가 내용이 뭐냐면 주로 예전에 지금 봉건적 반동 있죠. 했던 노동조례 폐지시키고 그다음 강제징용권 폐지시키고 등등 이런 것들 요구하죠. 농노 해방하고. 자, 근데 이게 리처드 2세는 그 당시에 어린 왕이었어요. 그 말이 근데 이 리처드 2세가 어렸기 때문에 그 뭐 말해도 듣지는 못하겠고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이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딸리니까 노동자 폐지, 뭐 농노제 폐지, 노동조례 폐지 등등을 요청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이 그러면 한번 합의를 해보자. 그래서 와터테일러를 불러놓고는 그 스미드필드에서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협상을 했으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사를 배치시켜놓고 와터테일러를 뭐죠? 잡아서 죽여버려요. 예. 죽이고 나서 곧바로 지방 영주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방 반란을 진압을 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민병대를 조직해서 그 런던 빈민들을 진압을 해버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요구 내용도 외워두셔야겠죠? 싸고 나올 수 있어. 농도의 폐지, 토지의 자유, 봉건적 예속 해방. 그 다음에 그 노동자법 그 철폐인데 그 노동조례 있죠? 임금을 예전에 패스트 이전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들 이제 철폐를 요구했죠. 자, 성격은 반봉건적 운동이고요. 반교회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결합됐죠? 위클프 계통의 노란드파와 결합됐어요. 존 볼이 노란드파인데 이 노란드파는 하급 사제 중심으로 해갖고 확산됐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클프 추종자들 이제 노란드파가 있고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크린과 와터테일러의 농민 전쟁의 의의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봉건사의 구조적 도전이었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심호작용이 있고요. 이것이 서양사 개론에 있어요. 서양사 개론의 의미고 그 다음에 반란을 진압됐지만 농민치의 요구를 수용됐으며 그 장원제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결국에는 농민 반란을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생각한 영주들이 농민들에게 양보를 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냐면 처해됐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봉건적 정책들이. 예.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압제를 받으면 저항을 해야 돼.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사회가 변화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볼게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를 이제 보면 다음 요구와 관련된 반란이 무엇이며 그 뭐냐면 이 반란의 배경과 영향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모든 사람의 속은 부역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 사람의 농노가 있어서 안 된다. 그 다음 농노 보유지에 등 1에이커당 4펜스 지대를 내고 보유할 수 있다. 만약 그 이전부터 그 이하의 지대를 보유하고 있는이에요. 오탄데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액수를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인데 지대를 고정화시키자 등등인데 이건 뭐와 관련된 반란이죠? 요거는 그 와터 테일러는 아니죠? 와터 테일러는 관련돼 갖고 주장을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란은 와터 테일러의 반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은 아까 언급했던 거 쓰시면 돼요. 흑사병은 인구가 격감되니까 임금의 악능하여 영주의 급납화를 취소하고 부역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갖고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등등 그 다음에 인두세를 부담하고 등등등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 자 영향은 봉기는 실패했지만 농민의 지위는 성장해서 결국에 16세기 이후에는 서울에도 농노가 없어져요. 프랑스, 영국 같은 데는 이미 장원제 농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무슨 앙시아니즘은 어떻게 설명하냐? 봉건제 뭐 구조가 어떻고 이거는 봉건제 잔재지. 그 당시 프랑스가 장원제나 봉건제 농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건 반발 때문에 이런 거야. 봉건제 잔재와 관련된 거죠. 봉건제 자체가 아니라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날 때 제일 유도의 선진적 지역이었고 그다음 봉건제나 농노나 이런 계층도 없었어요. 장원제도 다 해체됐고 다만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206페이지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30번은 잠깐만 이게 좀 잘못 제가 했네. 예.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스토아처하고 관련돼 갖고 스콜라처하고 관련된 거니까 좀 얘기하고 제가 저 100년 전에 할 때 스콜라처라고 했어요? 스토아처라고 했어요? 스콜라처라고 했죠? 스토아라고 했나? 스콜라라고 했나요? 스토아처 잘못만 했어. 스콜라처라고 스콜라처. 예. 제가 지금 잘못하다가 막 말하다가 스토아하고 스콜라하고 비슷한데 스콜라처라고 스콜라.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잘못만 한 것 같아서 잠깐 스콜라 철학이에요. 예, 스콜라 철학. 다 아시는 분은 제가 잘못만 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세 건축 양식과 문화 부분을 볼게요. 355페이지. 자, 중세 문학을 이제 보면 크게 이제 두 개 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라틴 문학하고 소고 문학으로 나눠요. 라틴 문학하고 소고 문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라틴 문학은 종교 문학. 주로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문학들이고 소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혼서사시나 은유신,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 연애 이거 관련된 것들인데 주로 이제 어느 게 주냐? 소고 문학이 주예요. 소고 문학은 라틴어가 아니라 그 현지어로 이게 쓰여져 있는 문학이거든요. 요 라틴 문학은 별로 볼 거 없어. 따분해.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주로 이제 소고 문학들이 주로 나온다. 소고 문학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기사 문학이나 아니면 은유신 이런 것도 있는데 기사 문학으로는 이제 뭐냐면 니베론가의 노래가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했던 니베론가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옛 게르만 민족이 한 파였던
니베룬가와 관련된 전설을 바탕으로 서사시예요. 그래갖고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로랑의 노래가 있어요. 이 로랑의 노래 유명하죠? 그거는 이제 카를 대제가 원정하는 과정에서 로랑이라는 젊은 장수가 죽은 얘기를 서사시로 읊은 내용인데, 이게 많이 조작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조작돼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로랑이 죽인 사람은 이슬람 세력이 아니라 바스크 민족인 같은 기독교인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왜곡됐고, 되게 이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일종의 십자군 전쟁의 어떤 예전의 기원, 그 다음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작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서왕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 만화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서왕 이야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앵글색슨 왕조 아시죠? 그 알프레드가 앵글색슨 통합 왕조를 이루기 전에 앵글색슨 칠왕국이 있었어. 7개 왕조가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 분열을 통일하는 그 과정을 읊은 것이 아서왕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은윤시인인데, 은윤시인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 사람은 주로 남녀 간 사랑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서정시, 이런 것들을 읊어대는 그 시인들인데, 자, 이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트로바두르하고 미네징코가 있어. 12세기 때 활동했던. 요 사람들은 사람들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름이 아니고, 아니, 사람 이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시인 집단들 얘기해요. 시인 집단. 그래서 독일에서 11세기 때 독일에서 유명한 이제 그 시인 집단 민제징거, 미네징거라고 이제 하는데, 이 미네징거들이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어떤 책에 민제징거도 있고 어떤 책에 미네징거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거 한번 그냥 외국어 발음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트리스탄 이졸다는 그 작품이 나와요. 이 트리스탄 이졸다인데, 이 트리스탄 이졸다는 그 작품은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는 다 그거고, 주로 이제 어떤 작품이냐면 켈튼족 문학 작품이에요. 켈튼족 문학 작품인데, 이거는 사랑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그 트리스탄 이졸다의 그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 약간 이제 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트리스타가 트리스타가 이제 남자고 이졸다가 이제 여잔데, 아니 잠깐, 그게 독이 묻어. 트리스타가 있고 이졸다가 이제 이졸다가 남자고 트리스탄이 여잔데, 그 이졸다가 전쟁에 갔다가 자기가 돌아오면 그 배에 흰돛을 달고, 그렇지 않으면 검은 돛을 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질투심 많은 이 트리스탄 아내가 이졸다 뭘로 달았냐면 검은 돛을 달았나 봐.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죽었다 생각해갖고 그 여자가 죽은 거야. 근데 나중에 도착하니까 그 남자가 보니까 연인이 벌써 죽었잖아. 그래서 같이 자살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별 내용까지 써하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트리스탄 이졸다 켈튼족 연애 소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제 그 중세 건축 양식과 미술을 볼게요. 자, 중세 건축과 예술의 그 특징은 뭐냐면 신에 종속돼 있죠. 그래서 건축가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신한테 다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주로 신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중세 건축 양식의 특징이 신중심의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에 다 예속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건축 양식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바실리크 양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마레스크 양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딕 양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실리크 양식은 로마 공화당을 모방한 장방의 형태고, 그다음 노마레스크 양식이 있는데, 노마레스크 양식은 로마와 양식이 비슷하다 해갖고 노마레스크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19세기 때 고고학자였던 샤르트 제르비라는 사람이 중세 유럽의 건축을 설명하면서 고딕 건축 양식 이전의 양식, 그리고 로마식 둥근 아치 양식을 보통 노마레스크 양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노마레스크 양식은 9세기에서 11세기 때 행해졌던 양식이고요. 그래서 중세 초기의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독의 양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그 장방의 바실리카부터 라틴 십자형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모양이 장방형은 뭐예요? 네모난형이죠. 그 건물 형태가. 근데 이거는 건물이 십자형으로 돼 있어. 크게 구조가. 그 다음에 두꺼운 벽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모자이크 노마르크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큰 돔이거든요. 돔. 지붕이 돔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중을 막기 위해서 지붕 뭐겠어요? 그 벽돌 뭐죠? 그 두꺼운 벽이 필요하죠. 하중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치 문이 있어요. 아치 같은 경우는 둥근 원인데 둥근 원문인데 이 아치형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되게 하중을 잘 분산시키는 게 뭐냐 원형이에요. 네, 원형.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돌다리 아시죠? 돌다리 그 예전 만들던 돌다리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아치형으로 돼 있죠. 아치형으로 만들면 이게 힘이 하중이 잘 분산을 시키는 완벽한 형태야. 그래서 이는 아치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꺼운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둠컴컴해.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것 또한 그 신의 영광을 내세울 수 있죠. 신의 어떤 뭐냐면 무서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신자들의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다. 그래서 기독교 포교에 상당히 이용했죠. 공포스러운 분위기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그래서 최후의 종말, 최후의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열주가 있고 그 다음 교차국룡이라고 했는데 교차국룡은 이제 말로 좀 설명하기 되는데 이게 이제 아치가 있을 때 아치가 자 이거 그림을 못 그렸는데 보통 이제 지붕을 거기 문을 낼 때 아치형으로 낸다고 했죠. 아치가 여기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뚫려 있어. 그래서 여러 곳에 아치가 있어 한 곳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는 찾아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등등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을 볼게요. 자, 고딕 양식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몇 세기 때 일단 만들어졌죠, 이거? 12세기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그 미네진과 관련된 것들 같은 시기예요. 예, 같은 시기 때 만들어졌는데 고딕 양식은 11세기부터 해서 15세기 때 만들어진 양식인데 중세 독자적 양식이야. 어떤 노마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중세 독자적 양식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고딕 양식의 기원은 어디에 나온 거야? 고트족 양식이다. 그래갖고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이 중세 시대의 미술을 멸시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딕 양식은 상당히 발달된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12세기 때 중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양식이고, 그 다음에, 고트족과 고딕 양식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예, 이렇게 고트족과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경멸한 의미로 붙인 거야, 그냥.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고딕 양식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봉건사의 안정, 그 다음 교회의 세계 지배 확립, 도시의 발달과 시민의 경제력과 자부심인데, 봉건사회가 안정되면서 그 당시 이제 11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되며, 부유자 세력들이 등장했죠. 이들은 이제 자신이 돈을 모은 것을 제일 먼저 뭐에 투자하면 교회를 만드는 데 투자했어. 그래서 되게 도시가 형성되면 제일 좋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데가 중세시대는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양식을 보면 천탑이죠. 천탑. 천탑은 뽀쭉 튀어나온 탑이죠. 이건 뭘 상징하죠? 신에 가까워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죠. 신의 어떤 세계에 가까이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지붕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스테이드 그레스예요. 그래서 천탑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하중이 적게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이 어떻게 돼요? 얇아져요. 얇아지고 창문을 많이 낼 수 있죠. 창문을.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이제 내고 거기에 유리를 좀 붙이는데, 지금처럼 유리가 이렇게 보면 판유리로 돼 있잖아요. 한 면 딱 돼 있잖아요. 딱딱. 근데 그 당시에 유리는 그런 기술이 없어. 판유리를 만든 기술이.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유리 조각을 이어 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장의 유리를 만드는데 그냥 이어 붙이면 멋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 색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마치 그림을 넣고 그 인물상이나 조각상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떤 인물상을 집어넣겠어요? 조각을 할 때, 조각을 이렇게 끼워 맞출 때 예수님의 활동상들. 그래갖고 딱 들어가면 되게 창문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밝죠.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 바닥이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보이냐면 이 그 인물 활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상이 대리석으로 쫙 비쳐.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예수님의 활동상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지금도 시청각 교육 강조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문맹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성경책에 라틴어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적 같은 것들을 잘 알려줘.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종교적 효과도 같이 거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표적인 건물도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프랑스의 노트남당, 생드리 수도원. 이 생드리 수도원이 예전에 이제 최초의 고딕 양식 건물이에요. 이게 샤르트르, 랭스, 아미앙,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턴, 솔즈베리 있고, 캐런 대성당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게 있죠? 우리나라하고. 뭐와 관련된 거죠? 명동성당. 이 명동성당도 대표적인 고딕 양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고딕 양식하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사 수능의 문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양식상 특징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03페이지 19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19번 이제 보면 기읒과 디귿의 건축 양식의 신뢰 분위기에 각각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니은의 의미를 한 줄이나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기읒과 디귿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건축을 한 가지 써보시오. 건축보다 건축물을 한 가지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건축물. 예, 좀 여기 추가해 주시고요. 자, 기읒이나 디귿의 신뢰 분위기.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어둠컴컴하죠? 창문이 적기 때문에. 왜 창문이 적어요? 벽이 두껍기 때문에. 하중이 이제 돔 양식이기 때문에 하중이 되게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디귿은 벽이 얇죠. 천탑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밝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화려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의미. 천탑은 포축한 의미 뭐야? 신의 의지와 가까이 하려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게 피사 대성당 있고, 그 다음 건축물 캐런. 그 한두 가지 더 외워두세요. 캐런 서당 외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트란다 성당, 쌍드니 수도원, 사르트르, 랭스, 아미앙, 웨스트민스턴 사원 등등등등 있어요. 한 두세 가지 싸고 나올 수 있어. 이거.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테마로 넘어갈게요. 중세 철학. 네, 중세 철학. 자, 이 중세 철학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갖고 스콜라 철학 있죠? 스콜라 철학. 제가 아까 말한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스콜라 철학. 예. 이 스콜라 철학을 중심으로 보편 논쟁, 이성과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한 6문제 정도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중세사 부분에서 본건제도 다음에 많이 나오는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고, 특히 성 아퀴나스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을 설명할 때 이게 개념 파악이 좀 어려워. 왜냐면 실제론과 유명론, 이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논쟁들을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의 어떤 논쟁들, 보편 논쟁들인데,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실제론과 유명론을 알아야 돼요. 개념 파악을. 철학적 논쟁들 개념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그걸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거든요. 상당히 노력했고, 저도 헷갈리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제가 재작년인가 그걸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예.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요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해두셔도, 그냥, 뭐냐면, 서양 기독교 철학은 어느 정도 그냥 마스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역사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요 실제론과 유명론을 얘기하기 전에, 실제론과 유명론에 영향을 줬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누구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예. 그러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알아야지 실제론과 유명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일단은 플라톤부터 설명해요. 플라톤. 지금 몇 시에요, 근데?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플라톤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데아론 있죠? 이데아론. 아마 서양 철학사 교육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아니면 윤리 시간에 배웠든지, 자, 이데아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 그리스, 그리고 후에 이제 서양인들 인식 세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 이 세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양인들은 항상 형상과 뭘 나누죠? 실제로 나누죠.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맨날 실제 하잖아. 실제 부정한다. 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 느끼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들 있죠? 이게 형상이야. 근데 이 형상적인 것들은 가변적인 거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야.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는 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현상을 움직이는 것들이죠. 근본적인 원인들. 그래서 보편적인 것들이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해요. 서양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실제가 한 가지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론론이 되는 거고, 실제가 두 가지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원론이 되는 거고, 세 가지 이상이 되면 뭐예요? 다원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자연과학자들 있죠? 뭐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 항상 이 실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했잖아. 현상 속에 있는 실제. 그래서 뭐 탈레스는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원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데아론도 여기에서 출발해요. 실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를 이제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 이 세계를 현상계하고 이데아계로 봤죠. 이데아가 이 실제야. 그래서 현상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걸 뭘로 본 거야? 이데아로 본 거야. 이데아 실제를. 그러면 이 사람은 개별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그 밖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데아가 있고, 그리고 이데아의 그런 모방물을 이제 뭐냐면 현상계라고 보죠. 이 사람은. 그러면 실제가 밖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실제가. 이걸 이제 무슨 실제론이라고 하냐면 개념 실제론이라고 해요. 개념 실제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칙이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는 그 원칙이나 법칙들이 사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바깥에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개념 실제론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이 실제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뭘로 나누죠? 예? 진료하고 이 세계들. 진료하고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진료하고 뭐가 나눴지? 예? 진료하고 갑자기 진료하고 뭐냐면 형태. 예, 형태로 나누죠. 그래서 진료와 형태가 나는데 형태와 진료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물하고 나무하고 이제 도자기하고 예를 들어 갖고 흙이 있어요. 흙은 이제 일종의 도자기를 만든 뭐죠? 진료가 되는 거죠.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어 갖고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도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차를 마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볼 때는 도자기는 차를 마시는 뭐가 되는 거야? 진료가 되는 거고, 다도의 여러 가지 볼 때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실의 입장 볼 때는 다실은 이제 도자기하고 이제 다실의 입장 볼 때는 차 도구하고 다실의 입장은 차 도구가 진료가 되는 거고, 다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개체든 어떤 것의 진료가 되고 어떤 것의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 관계가 개설적이야.
이렇게 단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물건이든 객체든 이런 형태와 진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있고, 근데 어떤 것은 어떤 것의 형태가 안 된 순수 진료가 있어. 그리고 어떤 것은 또 뭐냐면 어떤 것의 진료가 되는 순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순수 진료에서 순수 형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요. 그때 누가 개입된 거죠? 신의 의지가 개입이 돼요. 그러면 이 형태와 진료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실제를 어떻게 본 거죠? 실제를 그 안에 뭐가 되죠? 개별적인 사물 안에 내재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제라는 것은 형태와 진료라는 건 어디야? 개별적 사물에 내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건실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물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개념실제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태와 진료점 안에 그 사물 속에 있는 거는 온건실제론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걸 또 실제론을 강조하면서 또 뭘 강조해? 유명론을 강조해.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이성을 통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론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유명론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삭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요? 온건실제론으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해가지고 뭐 이성을 통해서 뭐 어떤 거 개별적인 사실들 관찰 경험 이런 것들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명론자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철학적 기반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개념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제로는 건 뭐냐면, 자, 추상적인 명칭 속의 개념은 개별적인 독립된 보편적 속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연필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있죠. 연필은. 이때 추상적 개념은 모호하다는 것보다는 연필의 합이에요. 그 합의 의미가 뭐냐. 연필이라는 것은 개별 떠나서 역사, 정치, 경제 그 의미가 더 있다.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개념 실제론이죠. 근데 온건 실제로는 뭐냐? 연필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연필 개별 안에 역사, 정치, 경제의 실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온건 실제론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볼게요. 신앙과 이성의 관계. 자, 제가 형태가 아니라 형상이네. 네, 형상과 진료 관계인데 제가 말 잘못했네요. 네, 하여튼 자, 그러면 신앙과 이성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진리라는 건 플라톤의 이데온을 보면 신앙의 합이 이성의 합이 그 이상이 뭐야? 신의 의지죠. 인간의 의지의 합이 그 이상의 신의 의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이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성 밖에 있는 거죠. 신앙 안에. 신의 의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라톤에서는 신앙을 강조해요. 신앙을.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저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성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신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뭐냐면 온건실제는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성 아퀴나스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통해서 초자연적 진리, 그러니까 초자연적 진리는 어디에서 봐요?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자연적 진리는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초자연적 진리나 자연적 진리나 다 뭐가 있죠?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자연적 진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적 진리는 이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켰다. 그래서 보통 성 아퀴나스의 논리는 요 두 가지, 플라톤의 개념 실제론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 실제론 결합이에요. 보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유명론을 보죠. 유명론이란 뭐냐면,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나왔어요. 개별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추상적 명칭은 개별적인 형상을 지칭하는 이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거는 그 연필의 합이야. 그냥 그 이상의 그 의미는 없어. 그 밖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집합명사에 불과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단지 유일한 이름에 불과하다 해서 유명론이 되고,
단지 명목에 불과하다. 지칭하는 해서 명목론이 되는 거야. 또 유명론, 명목론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도 구유명론하고 신유명론이 나와요. 구유명론은 개념론이야. 그래서 그 개념론은 뭐냐면, 똑같은 명칭이라도 명칭은 똑같다는 거죠. 개념 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설명을 좀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이걸? 보드마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드마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유명론에서는 뭐냐면 같은 보드마카면 똑같다는 거야. 개념이. 그래서 이 보드마카가 하나, 이게 몇 개가 있는,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보드마카면 똑같은 유사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보드마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념 있죠. 개념은 뭐예요? 개별 사물수의 유사성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인식기관 안에 있는 보이는. 근데 이에 반해서 신유명론은 이렇게 생각한. 똑같은 보드마카도 요 보드마카하고 이 보드마카가 다를 수가 있어. 이거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질량을 재보니까 여기가 0.01g이 더 많아. 그럼 이거 똑같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똑같은 줄 아는데 이걸 똑같이 보드마카로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보드마카하고 유사성 있는 걸 병칭해서 보는 거는 요 하나를 봐야 돼. 보드마카라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유사성을 보는 요 하나를 봐야 돼. 이게 뭐냐면 그 신유명론이야. 예. 그래서 이 신유명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컴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지워야 돼. 개념을 다 제거하고 해야지만 런던알처럼 제거해야지만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갖고 이제 담임이 됐어요. 생활 기록부를 이제 보는 거야. 생활 기록부를. 예, 생활 기록 보는데 어떤 학생이 보니까 이제 경력이 하루에 뭐 여기 사고 치고 뭐 땡깡 치고 뭐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처벌받는 기록도 있는데, 얘들은 문제하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유명론이 되죠. 근데 이걸 제거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 학생 자체를 그냥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편견 없이 보는 건 신유명론이 되는 거죠. 얘기돼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구유명론하고 이제 개념론과 신유명론을 나누는데, 자, 그래서 인식의 주관의 유사성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유명론이고, 그 다음에 인식의 주관적인 어떤 유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유명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인데, 구유명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성 아퀴나스에 영향을 줬던 누구냐면 아벨라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라논. 그 다음에 이제 신유명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오컴이 있죠. 오컴. 예. 그래서 아벨라논 때까지는 유명론을 가지고 신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곳곳에 어떤 신앙이라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신의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거에 반해서 이제 오컴의 유명론 단계에서는 뭐냐면 종교하고 철학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의지고, 그 다음에 철학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인 사물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개별적인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켰잖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론을 이제 설명한 거죠. 신유명론 단계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됐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실제론과 유명론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기본적으로. 실제론은 인간의 의식을 파악할 수 없는 세계는 실제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는 뭐가 되는 거야? 유명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론도 파악할 수 없는데 그 진리라는 것,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 실제라는 것들이 안에 있으면, 개별적인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온건 실제론이 되고,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개념 실제론이 되고. 그래서 개념 실제로 대표적인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고, 그다음 온건 실제로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과 진료라는 개념이죠. 아까 전에 설명한. 그리고 아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을 이제 강조한다는 것은, 신의 의지라는 것은 자연적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에 다 개입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적 세계는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초자연적 세계는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립된 게 아니라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 안에서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유사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유명론,
유사성조차도 부정한 것을 개별적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신유명론 이렇게 구별되죠. 그래서 그 유명론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근데 신유명론 단계까지는 신유명에 들어와서 완전히 분리시킨 거야. 그래서 이성과 그 신학을 분리시키고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의 의지는 알 수 없고 뭐만 알 수 있다? 개별적인 존재들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가 발달되냐면 자연과학적인 발달, 사고방식이 발달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교회와 이제 보편교회에서 이제 보면, 자, 실제로는 개별교회를 떠나서 그 넘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보편교회가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의 주장이고, 유명론은 그냥 그 보편교회라는 것은 개별교회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교회를 강조해요. 이런 것들, 명칭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념 실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안셀무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뭘 강조하죠? 신앙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다. 그 밖에.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게 완전히 예속됐기 때문에 신이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예정설 아니에요, 예정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건실제론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념 실제론, 온건 실제론하고 이제 결합을 시켰는데, 원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벨라논이라는 사람이야. 그 아벨라논의 사람도 아니에요. 개념 실제론, 유명론을 접목시키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명론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단적 요소가 많아. 왜냐 하체설이나 그 다음에 이게 하체설하고 또 그 하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체설과 삼위일체설 설명할 수가 없어. 하체설과 삼위일체설 설명하면 그 이상의 넘어가 있어야지. 빵은 빵 이상의 넘어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더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론을 잘못하면 뭐가 빠지냐? 이단으로 빠져. 이단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유명론을 탄압을 했는데, 그래서 아벨라논은 그 자신이 의도하지 않지만 이단으로 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아벨라논은 이론을 계승했지만 그 아벨라논이 그 주장한 그 유명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유명론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온건실제론이거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온건실제론과 그다음 플라톤의 개념실제론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성과 신앙을 조화했고, 그 다음에 유명론은 그 구유명론 아벨라논. 그래서 아벨라논은 그 개념실제론과 뭘 접목시키려고 했죠? 유명론을 접목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지만, 문제는 유명론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단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유명론 쪽 요소를 빼고 온건실제론 쪽 요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명론은 오컴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오컴은 우리가 사물을 접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경험들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제거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봐야지만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컴의 면도날 이제 주장. 면도처럼 쫙 해갖고 개념을 다 도려내야 돼. 그래야지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 갔을 때 생기부를 보고 학생을 접근하면 생기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는 거야. 얘들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생기부를 다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머릿속에 그 사실의 자체를 봐야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별적인 그 사실을 알리는 경험과 관찰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뭘와 연결시키죠? 자연과학과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칸트가 순수 이성의 비판 아시죠? 이 순수 이성의 비판은 여기 나온 거야. 그 선언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잖아요, 칸트가. 여기 무슨. 자, 선언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선언적인 사고방식. 경험 이전의 사고방식이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지식을 얻잖아. 근데 지식은 뭘로 구성돼 있죠? 언어로 구성돼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 언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또 잘못된 편견이나 이념이나 이데올기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사문을 보려면 뭐예요? 우리가 경험 이전,
그러니까 언어로 구성되기 이전의 지식체계를 다 부정을 하고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의 그 순수 이성 있죠. 신호부터 부여받은 그 순수 이성으로만 삶을 봐야지만 정확한 인식을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언적 사고 방식이에요. 순수 이성의 비판에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실제로가 유명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요걸 깔고 보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죠. 자, 거기 보면 교보 철학이나 중세 초기 때 이제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왜 교부 철학이냐? 자, 교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대 말기 때 이제 기독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내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기독교 정통 교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전문가들이 등장하거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교부라고 해요. 교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부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신궁론 같은 것들을 저술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은 뭘 바탕으로 했냐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했어. 자, 플라톤 철학은 그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 세계를 현상계하고 이데아계로 나누죠.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이데아는 뭐겠어요? 뭘로 해석할 수 있죠? 신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상계는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신의 의지가 어디에 반영돼 있죠? 인간의 의지에 반영돼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그 넘어서 신의 의지가 있는 거야, 바깥에. 그러다 보니까 신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 그래서 이것이 뭘로 나오죠? 예정설이죠. 예정설. 그래서 신의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우리가 보통 예정설 칼뱅만 생각하는데 칼뱅 이전에도 이미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론이 있어. 그래서 칼뱅과 루트의 사상의 원류는 그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 교부 철학, 원식 기독교 철학이야. 그래서 원식 기독교 철학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신은 왜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냐? 인간은 왜 의지에 의지 능력 없냐? 판단 능력 없냐?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어떻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의 구렁텅이에 빨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의지가 이제 얻게 돼.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얻고 신의 의지에 종속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뉴턴가 이걸 뭐라고 했죠? 노예 의지설이라고 주장했잖아. 기억나시죠? 노예 의지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콜라 철학을 볼게요. 스콜라 철학의 이제 도입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그 중동에서 뭐가 도입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종전의 그 교보 철학하고 완전 다른 구조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전의 그 교보 철학하고 이 새롭게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논쟁이 일어나요? 이성과 신앙의 논쟁이 보편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렇게 해갖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완성된 철학을 우리가 보통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예. 왜 스콜라냐면 보통 이제 스콜라라는 거는 이제 그 주교 성당이라든지 쏜 부속학교를 스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뭐냐면 발전됐기 때문에 이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계기는 11, 12세기 때부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서 발달된 선진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12세기 르네상스를 이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제 스콜라뿐만 아니라 여러 우니베시타트 같은 대학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스콜라 철학이 이제 스콜라에서 논의했다가 대학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했다. 자, 그러면 이런 스콜라 철학이 완성하는 과정에서 무슨 논쟁이 일어나냐면 보편 논쟁하고 그 다음에 보편 논쟁이 일어났죠. 보편 논쟁은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강조하는 건 어느 철학이죠? 종전의 플라톤 철학, 교부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그 플라톤 철학에 입각해서 개념 실제로 입각해서 이성보단 신앙의 우위를 강조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셀무스죠. 안셀무스는. 그래서 안셀무스는 신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가 다 예속돼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그 바깥에 누가 있다? 신의 의지가 있고 신의 의지가 모든 거 다 그 인간의 의지를 예속시킨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안셀무스고요. 그래서 보편은 개별적인 사문에 앞서 실제한다. 꼭 기억을 했어요. 요때 보편은 뭐죠? 신의 의지죠. 그리고 개별적인 삶은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의지, 이성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지와 이성은 뭐다? 신의 의지가 더 앞서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그 인식하에 밖에 있다는 거야. 이것은 그 플라톤의 무슨 실제론? 개념 실제론 바탕한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2세기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철학을 이제 접목시킬 것인가 가지고 두 명의 이제 희성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전자가 누구냐? 아벨라노라는 사람이고 그 아벨라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죠. 자, 아벨라노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이 아벨라는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제 지방의 소기적 가문 출신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당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 당시 그 성직자 조카 딸이었던 엘로이즈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그 사실은 엘로이즈 가문들이 얘를 잡아서 거세를 시켜버려. 거세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연인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니까 스토인을 학교를 전전하면서 방황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엘로이즈의 사랑을 이제 간직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뭐냐면 딴 여자도 못 만나겠죠. 이제 거세 당했으니까. 그래서 학문에만 철학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야.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사마천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들은 이거 거세하면 이게 이런 것들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예.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자 신경 안 쓰고. 자, 하여튼 이 사람은 그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들을 논리를 개발해요. 이 긍정과 부정이 뭐냐? 이거 뭐냐면 논쟁에 대한 대상들을 무조건 어떤 것만 옳고 어떤 건 이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그래서 명제를 다 망라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찬반에 대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찬반합을 통해서 번집보적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근거 논리적 방법론을 제시해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명목론과 실제론이죠. 그러니까 명문과 실제론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인정해. 그리고 명문과 실제론은 근거를 대. 그리고 명문과 실제론의 합을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명목론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론의 신앙을 중시하는 걸 동시에 조화를 깨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아벨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번정법적 반복론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성과 신앙의 조화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걸었던 논리 중에 명목론 있죠. 유명론. 이 명목론과 유명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어떤 요소가 많다고 했죠? 이단적 요소가 많아요. 이단적.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삼일체설이나 하체설을 주장을 못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이상의 의미인데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사성을 가지고 하체설과 삼일체설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지만 이단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계승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명목론을 제거하고 뭘 받아들이죠? 온건 실제론을 받아들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상충하는 대입적인 이론을 다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정반합을 통해서 결합을 시키죠. 번집보적 방법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제시한 건 뭐냐? 자, 보편적 존재는 영원불변의 실제성을 가지만 동시에 개체 안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초자연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가 나눠지고 다 이것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예속됐단 말이에요. 보편성이 있어요. 근데 초자연적 세계는 뭘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밖에 있는 거는 신앙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개별 속에 있는 그 개별적인 존재의 신의 의지는 뭘 통해서 자연적인 형상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존재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대입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이런 보완을 통해 초자연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 속에 안에 있는 신의 의지를 뭐냐면 파악해서 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고, 보편적 존재는 영혼불면의 실제성을 가지만 동시에 본질적 개체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영혼불면 실제성을 가진다는 것은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고, 또 개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화를 깨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있고 14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또 바뀌어지죠. 14세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스콘토스 오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스콜라 철학이에요. 근데 스콜라 철학자지만 종전에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깨죠.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얘기해 보면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의 초자연적 세계는 신의 세계는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신앙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거는 신학과 관련된 영역이고, 그다음 자연적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오직 뭐죠? 이성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별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이성을 통해 개별적인 사실을 뭐냐면 강조를 하고,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나 뭐 초자연적 진리 같은 거는 다 없애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연과학적 발전론이 발전되는 거야. 경험과학 쪽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 사실을 되게 강조하는 오콤 등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철학하고 이성을 이제 분리시켜요.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성을 철학하고 신학을 분리시키죠.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이제 같이 설명하지 않아요. 분리시키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연구한 학문으로 분리돼 나갔다. 그래서 보통 중세 시대 때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14세기 때 이런 것들이 공식 깨지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신앙보다 이성의 우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로스케니아누스죠. 로스케니아누스하고 이제 오코마 다른 거는 오코마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같이 인정하는데 신앙과 이성 중에 이성이 더 우위라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개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논리를 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논쟁 내용, 실제론과 유명론 이렇게 있는데, 서양사 개론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되게 설명했어. 그래서 뭐 윤리학과 철학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등이 있는데,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뺐어요. 그냥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이제 적어놨거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어, 20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어, 202페이지 1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스콜라 철학을 완성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내용이다. 위치적인 논리 방법을 말해보고 이 논리 방식의 특징을 두 주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아퀴나스가 중세 스콜라 철학의 형성에 이바지한 점을 말해보시오. 자, 신학은 계시의 증명을 논의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성의 논술 방식도 채택한다. 그래갖고 그 밑줄친 논리 방법인데 이 논리 방법의 명칭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범진법적 방법이죠. 그래서 정과 반의 합이죠. 정반합. 그래서 변증법적 방식은 우리가 이제 헤겔만 생각하는데 헤겔 이전에도 보여요. 그래서 저희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철학에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벨라노의 정박합의 원칙에 따라서 제시를 했고, 자, 그다음 논리적 방식 특징은 서로 상충하고 대립된 의견을 한쪽을 배제하고 한쪽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제시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논리를 끌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퀴나스 신학대전에 이바지한 점이 뭐냐? 아퀴나스 사상이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 신학 체계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도 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학을 수용해서 당대의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했고 조화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의 공식 철학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 입장에 올 때는 이게 상당히 좋아. 왜 좋냐? 카톨릭의 여러 가지 간행들을 합리화시켜줘요.
자, 이거 좀 보죠.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키냐면,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좀 보면요. 이걸 아까쯤에 이제 한 거 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교황이 있죠.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신도들이 있어요. 교황에는 신이 있고 신도가 있죠. 신도가 신한테 곧바로 갈 수 없죠. 누굴 거쳐야 돼요? 교회를 거쳐야 돼.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칠성사하고 대사가 있죠. 선행을 베풀어야지만 신에 도달할 수 있어.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고 간행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사나 대사를 받아야지만 신과 접근할 수 있다. 성경책에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그럼 선행의 근거가 뭐냐? 이 선행이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좀 철학적으로 좀 근사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거 교부 철학 가지고는 설명 못했어요. 근데 스콜라 철학 가지고는 설명이 되죠. 왜냐? 자, 신의 의지가 있죠. 신앙을 강조하면 이 신의 의지가 이제 있으면 이 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건 뭐야? 여기 이제 그러니까 신의 의지를 또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물 속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인간의 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 거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신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그 교회 안에서도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교회나 교황도 그런 신의 의지에 내재된 것을 받아가지고 은총을 받아서 일반 신도들에게 뭘 할 수 있죠? 대사나 성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 그들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야. 말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등한 칼뱅이나 그 다음에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스콜라 쳐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교황이 합리화되거든. 성사나 뭐 대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무정하고 예전에 원시 기독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신에 예속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의지가 없고 그 인간 안에는 뭐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지도 않아. 그러면 오직 뭐만 강조하는 거야? 신앙만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낸 거죠. 그래서 종전의 스콜라 철학을 부정하고 원시 기독교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18번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의 사상이 카톨릭 교회의 공식 철학이 됐던 것이 뭐냐면 앞에 이제 선행을 합리화시켜준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도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서 신의 의지의 그 대변자로서 누가 교회의 어떤 선행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연과학과 의학의 발달 보죠. 자연과학은 이제 아라비아 과학 지식의 전략,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극복 노력, 321페이지예요. 그래서 점선수가 연금술이 발달되면서 있는데 이 점선수는 뭘과 관련된 거냐면 천문학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연금술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화학.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금을 만들 수는 없죠. 근데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실험기구나 이런 직류 방법들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 노조 베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조 베이크는 오컴의 그런 유명론을 이어받았고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실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된다? 자연과학적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의학도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이슬람 세계의 의학을 이제 수용해갖고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노조 베이커는 좀 여러분들 착각하신 게 뭐냐면 뒤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노조 베이컨 말고 프레시코 베이컨과 같은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컨과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중세시대 때 노조 베이컨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베이컨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16세기 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과 달리, 로즈 베이컨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비슷비슷하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을 끝냈고, 중세 대학인데,
중세 대학. 근데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요것만. 이거 진도를 지금 빨리 빼야 하기 때문에 11월 25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빨리 빼야 돼 지금. 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거 끝나고 또 기출문제 분석도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는 식으로 할게요. 예. 자, 중세 대학을 보면 이제 대학의 발생과 특색을 보면요. 자, 배경은 이슬람, 그리스 철학의 전례가 11세기 도시의 발달. 그래서 이제 12세기 이후에 발달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죠? 12세기 르네상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2, 13세기 때 그 볼로뇨 대학이나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조직을 보면 이 대학도 일종의 중세 길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거든요. 학생이나 교수 중심의 조합인데 그 학생 길드는 이제 볼로뇨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됐고 그 다음에 파리 대학은 신학 그 교수 중심으로 발달된 대학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길드 조직으로 박사, 문학 석사, 문학사는 개설적으로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특색 있는 학문들이 발달했는데 볼로뇨에서는 법학, 파리 대학에서는 신학, 옥스퍼드에서는 자유교육 이런 것들, 살레르노 대학에서는 의학들이 발달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 파리 대학이 나왔어. 파리 대학. 파리 대학은 신학이 발달됐죠. 예,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특징은 이제 보면요. 대학이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판권 행사하고 그래서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왕의 영주, 교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병역을 먼저 갖고 소정의 가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위 증서를 줬다. 그리고 이제 자유국가하고 그다음 전문국가로 나누는데 자, 자유국가 같은 경우에는 7개의 교과를 얘기하죠. 문법, 수학, 논리, 그다음 산수, 기학, 천문, 음악. 그래서 있고 세 교과를 수료할 경우에는 문학사 학위를 수료하게 되죠. 그래서 초보적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법학, 의학, 신학 뭐 등등인데 그중에 인기 있는 학문은 지금도 그렇지만 법학과 의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뭐냐면 우대받는 계층 학문 쪽 우대받는 계층은 신학이죠. 예,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강의 용어는 라틴어죠. 라틴어. 그 당시 국제원. 그래서 초창기 그 우니베르시타스는 대학은 지금처럼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캠퍼스나. 그래서 그 당시 필요할 때마다 그 공공기관을 빌려서 뭐 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교회 건물 빌려갖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독지가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이제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칼리지라고 하죠. 칼리지. 그래서 이 기숙사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밑에 층을 강의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일종의 오늘날 컬리지 단과대학의 이제 기원이 되고 이 단과대학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유니버시티에 갖고 종합대학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우니베르시타스의 그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의 어원이 됐던 것이 이제 우니베르시타스 이런 것들이 어원이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발달됐다. 자, 의의를 보면요. 중세문학의 발달에 기여했고 중세문화에 사회의 다양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교사나 관료, 법관, 성직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98페이지 보면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다음 기획의 대학 조합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해보고 자, 니은과 디귿이 그래서 유명한 학문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이제 그 중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말해보고 중세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을 두 줄 이나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5번 학생 또는 교수조합 그 다음 길드를 뭐라고 했죠? 우니베르시타스 라틴어로 이것이 이제 영어의 종합대학 및 유니버시티의 이제 어원이 됐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볼로뇨 대학에서 이제 발달하는 학문은 뭐예요? 법학이죠. 그 다음에 파리 대학에서 발달된 것은 신학이죠. 그리고 볼로뇨 대학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죠? 학생 길드가 주도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파리 대학에서는 교수 길드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세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치권이 있고, 부역이나 공역, 번역을 명제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학장이나 총장을 선출하는 것도 있고, 학위 수요권, 이런 이제 있다 등등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세사회에 미친 영향, 저명한 학자, 연구자들이 대부분 대학에 소속돼 있었고, 중세 유럽의 각 나라에 이끄는 행정가, 법학자, 신학자들도 모두 대학 졸업생들이고, 그래서 중세 문화 발전에 큰 공헌했다.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대학을 이제 봤고, 특히 이제 중세 대학의 위치 있죠? 그 위치도 파악을 해두세요. 역사 지도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그 파리 대학의 위치 어디냐고. 예. 파리에 있으니까 파리 치면 되는데, 그 볼리오나 뭐 나폴리나 뭐 프라하나 이런 대학 있잖아요. 캠브리지나. 그건 좀 지도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그냥 여기 끝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비잔틴 제국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잔틴 끝나면 그 근세 넘어갈 거예요. 국바도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